삼성전자가 태국 공장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콕 공장의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태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생산 라인의 베트남 이전을 결정하면서 태국 젊은이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LG전자도 생산 라인 축소를 검토 중이고 현대자동차 역시 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나는 모습에 현지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생산 거점 재편이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태국 공장의 생산성이 베트남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현지 부품 조달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베트남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때 태국의 미래를 상징하던 그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눈입니다. 올해 27살이고 방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은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최근 겪은 일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방콕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희 집은 방콕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중산층 주거단지에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방콕 최고의 공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죠. 대학 시절 저는 늘 꿈꿔왔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방학 때는 영어 학원도 다녔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많이 진출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끝에 운이 좋게도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전자공학을 전공한 제가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게 된 거죠. 입사 당시 저희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우리 아들이 마침내 해냈구나 라며 친척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이셨어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건 정말 자부심이었습니다. 연봉도 태국 평균의 2배 이상이었고 근무 환경도 최고였어요. 특히 한국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죠. 저는 생산 라인의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였는데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온 선배들은 항상 꼼꼼하게 일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들의 업무 방식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직장 동료들도 모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종종 태국의 미래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장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산기지 중 하나였고 수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죠. 부모님 역시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친척 모임에 가면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일한다고 자랑하시곤 했죠. 특히 아버지는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답니다. 타눈이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니 태국의 미래도 밝구나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입사 3년 차가 되면서 저는 팀장 직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제 밑에는 20명의 직원이 있었고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저의 주요 임무였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저희 팀의 성과를 인정해 주었고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승승장구했답니다. 저는 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방콕은 날이 갈수록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고층 빌딩들이 늘어나고 지하철도 확장되고 있었죠. 제 주변의 젊은이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동료들과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가곤 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거야. 태국은 동남아의 중심이 될 거야 라며 서로를 격려했답니다. 한국 드라마도 자주 보면서 언젠가는 태국도 저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주말이면 쇼핑몰에 가서 최신 가전제품들을 구경하곤 했어요. 그중 상당수가 우리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었죠.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이런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전자에서의 직장 생활은 제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으로 방콕 시내에 작은 콘도도 구입했고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릴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인생 대박을 터뜨렸다고들 했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자부심과 확신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웠는지를. 곧 저와 태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란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늦가을 우리 공장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경영진들의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에서 본사 임원들이 급하게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태국 공장의 철수를 결정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공장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생산기지 중 하나였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매년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품질 관리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곧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향후 1년 안에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모든 직원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생산 거점 재편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보상 계획도 발표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는 그저 배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생겼으니까요. 분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직원 단체 채팅방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용만 하다가 버리는 거야. 태국을 무시하는 거 아냐? 라는 말들이 오갔죠. 어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만 찾아 떠돈다며 비난했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이 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개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답니다. SNS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해시태그 밴 코리아가 트렌드가 되었고 저는 그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매일 공유했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되었죠. 한국 음식점들은 손님이 끊겼고 한국 화장품 매장은 불매 운동 대상이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공장의 제품들을 이제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LG전자도 생산 라인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현대자동차도 태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고려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둘씩 태국을 떠난다는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태국을 무시하는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했죠. 분노한 직원들은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태국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주말이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공장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 집회의 주도자 중 한 명이었답니다. SNS에 집회 사진을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죠. 하지만 우리의 분노 속에는 묘한 자신감도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 기업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이고 우리에겐 훌륭한 관광 산업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는 우리가 직접 전자회사를 세우면 되잖아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았답니다. 저는 매일 밤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도덕적인 처사를 비난하고 태국의 저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언급하며 우리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제 글은 수천 건의 좋아요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을 달았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더욱 확신했답니다.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중국은 우리를 더 존중해줄 거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퇴직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라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일부 동료들은 중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죠.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자신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우리는 곧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공장 철수가 현실이 되면서 저와 동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삼성전자 경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이력서를 들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태국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기업이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했던 경험을 높이 살 거라 기대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하지만 면접관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식 시스템은 잊으세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면접은 처참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삼성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너무 높은 급여에 익숙해져 있을 것 같네요. 한국식 업무 방식을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들었죠. 심지어 제가 설명하는 자동화 시스템 경험을 구시대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제시받은 연봉은 삼성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중국 기업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어떤 곳은 노골적으로 당신들이 받던 월급의 3분의 1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또 어떤 곳은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며 수습기간 6개월을 요구했습니다. 한 기업은 아예 우리는 신입만 뽑는다며 면접도 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면접 과정에서 겪은 모욕적인 대우였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일이 꼼꼼하지 않다던데 당신은 어떠신가요? 한국 기업에서 배운 게 있긴 한가요? 라는 식의 질문을 받았어요. 한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우리는 베트남 직원들을 더 선호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매번 면접이 끝날 때마다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면서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방콕의 콘도 대출금은 계속 나가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어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대출금 때문에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죠. 저축해둔 돈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끊어야 했습니다. 결국 콘도를 팔아야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울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이나 경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삼성전자 경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방콕의 비싼 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끼니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택시비를 아끼려고 몇 시간씩 걸어 다니기도 했죠. 한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제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고향인 콩켄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방콕에서 잘 나가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온 현실이 저도 부끄러웠답니다. 짐을 풀면서 예전에 입던 정장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고향에서의 생활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에어컨 아래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던 제가 이제는 삽과 괭이를 들어야 했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엔지니어링 지식은 여기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대신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농사 기술을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예전 동료들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또 어떤 이는 노점상을 시작했다고 해요. 한때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팅하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처지가 되었죠. 한때 자부심 넘치던 우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특히 괴로웠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더니 뭐가 달라졌나? 결국 농사나 짓게 생겼네라는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마을 잔치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제가 가졌던 자부심이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돌아온 거죠. 밤마다 방콕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최첨단 시설, 높은 연봉,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며 과거를 회상하는 게 전부였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깨어나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고 자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피할 순 없었어요. 농사일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시골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지만 이것이 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고향에서 농사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방콕에 볼 일이 생겼습니다. 콘도 매각과 관련된 서류 처리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방문한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때 제가 매일 걸었던 번화가의 거리를 걸으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했죠. 일을 마치고 예전에 자주 가던 한국 식당에 들렀어요. 혼자서 소주 한잔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모시던 김 부장님이었죠. 공장 철수 후 베트남으로 발령받으셨다가 잠시 태국에 출장 오셨다고 했어요. 탄혼, 많이 달라졌네. 김 부장님의 첫마디였습니다. 6개월간의 농사일로 까맣게 그을린 제 모습을 보시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예전에는 원망스러웠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반가웠어요. 부장님, 우리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랫동안 품었던 의문을 던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용기를 내어 물었죠. 김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탄혼, 넌 태국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광업이 주력이고 제조업도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김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태국의 산업 현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야. 태국은 지난 30년간 산업 구조를 거의 바꾸지 못했어.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했지. 반면 베트남은 달랐어.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 노력했어. 김 부장님은 베트남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기술 교육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자산업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현지 협력업체야. 베트남은 부품 공급망을 잘 구축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부품들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지. 하지만 태국은 여전히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건 생산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워주기만을 기다렸지. 정작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했던 거예요. 마치 부모님 농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은 그대로야. 기술 교육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유지하겠니? 김 부장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건 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야. 이건 순수한 경영상의 결정이었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성이 베트남 공장의 70%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불량률도 더 높았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사실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사실 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 하지만 변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관광업에 안주하다 보니 제조업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 지금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같은 선택을 할 거야. 김 부장님은 베트남 공장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곳의 직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하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야간 기술 학교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고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열정이 부족했던 거죠.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가졌던 분노가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원망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였던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의 대우만 바랐던 거죠.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온. 넌 젊고 똑똑해.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해. 지금 내가 하는 농사일도 중요한 경험이 될 거야. 태국의 농업도 혁신이 필요하거든. 내가 배운 기술과 경험을 농업에 접목해보는 건 어떨까? 김 부장님의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곱씹었어요.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 우리는 현실에 안주했던 겁니다.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베트남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비엔남 에코노믹 미러컬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때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었죠. 베트남의 한 청년이 올린 게시물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방린 공장의 엔지니어였어요. 매일 밤 직원들과 함께 기술 스터디를 하고 주말에는 대학원에서 반도체 공정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 생산직이 아닌 기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더 찾아보니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2025 정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자,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태국은 여전히 관광업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죠. 한국의 경제 전문가가 쓴 기사도 읽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저임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젊은 인구 구조, 높은 교육열,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핵심이었답니다. 베트남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태국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왔어요. 태국은 동남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던 거죠. 특히 부끄러웠던 건 제 과거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나요? 저는 기술을 배우고 발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편안함에 안주했었죠. 페이스북에서 예전 제 게시물들을 다시 봤어요. 해시태그 뱅 코리아를 달며 격앙된 글을 썼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로 가득 찬 글들, 근거 없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주장들,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기록이었어요. 대신 베트남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산업 구조를 바꾸어 가는지,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는지 등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제 SNS를 팔로우하는 친구들과 이런 정보를 나누며 토론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이 저의 게시물에 공감을 표했고 함께 공부하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우리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분노 대신 배움을, 원망 대신 성찰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의 발전 과정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했어요.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미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독일의 제조업을 벤치마킹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농사일을 마치고 공부를 합니다. 스마트팜 기술, 농업 자동화,
디지털 마케팅. 제가 삼성에서 배운 기술을 농업에 접목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젊은 농부들과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어요. 우리는 매주 모여 최신 농업 기술을 공부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사례를 연구하고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 전략을 배우죠.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남을 탓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변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농사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태국 농업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같은 작물만 심으며 수십 년간 변화 없이 살아오신 부모님 세대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농장에서는 여전히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계화는 최소한이었고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은 꿈도 꾸지 못했죠. 이래서야 어떻게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수확량 예측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만 보며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비가 올지 날씨가 좋을지는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상황이었죠. 삼성에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관리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센서로 토양 상태를 체크하고 AI로 작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하며 자동화 시스템으로 물과 비료를 관리하는 모습이 신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생산성의 차이였어요. 같은 면적에서 우리보다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올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력은 오히려 우리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이었죠. 바로 인터넷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국제농업연수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외국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스마트팜 기술부터 작물 재배 기술, 마케팅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삼성전자에서의 경력과 자동화 시스템 경험을 강조했고 우리 농장을 혁신하고 싶다는 포부도 담았습니다. 영어로 된 지원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큰 장점이 되었죠. 2주 후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열정을 보시고는 응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농장을 새롭게 만들어줄 거라 믿는다는 말씀에 더욱 힘이 났어요. 한국에서의 연수는 제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IoT 센서 설치부터 데이터 분석, 스마트 관계 시스템 운영까지 현대 농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농부들의 마인드였어요. 그들에게 농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1차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 산업이었죠. 70대 농부가 태블릿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연수 과정에서 만난 베트남 농부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수출용 고부가 같이 작물 재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쌀 농사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미래 농업으로 도약하고 있었던 거죠. 6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즉시 우리 농장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상 관측 센서와 토양 센서를 설치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농사가 가능해졌죠. 스마트폰으로 농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인드였습니다.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이 하는 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진 IT 지식과 농업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진 미래형 농업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꿈꾸는 더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올해 봄, 우리 농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 수확량은 2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어요. 이제는 태블릿으로 농장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날씨와 토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농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변화를 자랑스러워 하시죠. 특히 기뻤던 건 주변 농가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쓸데없이 비싼 장비만 들여놓는다며 비웃었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희 농장을 배우러 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스마트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10명 정도의 청년 농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탄훈, 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얼마 전 마을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이 콩캔주에서 혁신 농가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 사업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이웃 지역 농부들의 견학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2년 전 삼성전자가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분노로 가득 찼었죠.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원망했고 SNS에서 감정적인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제가 부끄럽기만 해요. 얼마 전에는 태국 농업진흥청에서 우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스마트팜 시범 농가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걸 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김 부장님도 가끔 연락을 주십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시면서도 제 소식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다며 기뻐하셨죠. 이제는 그분을 뵈면 부끄럽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때의 쓴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요즘 저는 청년 농부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발전은 남 탓이 아닌 자기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실패나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태국 최고의 스마트 농업 단지로 만드는 것이죠. 이미 20개 농가가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그 수가 2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농산물 수출도 시작했어요. 가끔 옛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읍시다. 몇몇은 이미 저와 함께 농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태국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위기는 저를 성장시켰고 분노는 동력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농부 탄훈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교회의 어느 회사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에밀리아는 경찰의 꿈을 이어가세요라는 말과 함께 한국인 남자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이별을 고하려 합니다. 그곳에는 한국 본사의 승진 제안과 노르웨이 경찰청의 경감, 승진이라는 두 커리어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연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사 임원들은 민호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한국행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토록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미모의 노르웨이 여성은 한국인 남자의 결정을 막으며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잠시 후 일어난 예상치 못한 제안에 매우 놀라게 되고 감동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경찰청 강력계에서 근무하는 에밀리아 안데르센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노르웨이 여성답게 키가 크고 금발 머리를 가졌죠. 어릴 때부터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며 자랐고 경찰이 된 이후에도 늘 최전선에서 범죄와 싸워왔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를 북구의 방패라고 부르곤 했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도 늘 침착하게 대처하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제 성격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답니다. 아버지는 노르웨이 특수부대 출신으로 늘 강인함과 책임감을 강조하셨어요. 에밀리아, 이 세상에서 내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경찰이 된 후에도 저는 그런 신념을 지켜왔어요. 강력계에서 근무하면서 숱한 위험한 상황들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갔죠. 동료들은 저를 믿고 따랐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완벽주의적이라며 걱정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동생 소피가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이름은 강민호였죠.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와 MBA를 전공하고 현재는 오슬로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였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태권도 시범 공연이 있는데 꼭 와줘요. 새로 오신 강사님이 진짜 대단하시대요. 사실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본 태권도는 그저 화려한 동작의 무술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조르는 목소리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날 태권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어요. 늘씬한 체격의 아시아 남성이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날카롭게 움직이며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워 보였죠. 와,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힘과 유연성이 공존했고 특히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강인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범이 끝난 후
동생이 저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빛은 더욱 인상적이었죠.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움이 숨어있는 마치 칼날을 비단으로 감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소피아가 늘 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노르웨이어는 서툴렀지만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그는 단순한 태권도 강사가 아니었어요. 주중에는 IT 기업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겸임 강사였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태권도는 제 삶의 일부였어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태권도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답니다. 경찰이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호신술 몇 가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의 제안에 왠지 모르게 설렜어요. 평소 같았으면 난 경찰이니까 충분히 잘 알아요라고 답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도장에서 호신술을 배우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민호 씨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엄격했지만 항상 배려심이 느껴졌죠. 에밀리아 씨는 기본기가 탄탄하시네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조언은 단순히 호신술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늘 강인함만을 추구해왔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를 통해 부드러움도 때론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그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강인한 정신력과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거든요. 특히 일에 대한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예의범절은 제가 본 어떤 남자들보다도 인상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늘 따가웠어요. 특히 제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의문을 표했죠. 에밀리아, 넌 강인한 북유럽 남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아시아 남자야? 그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 씨가 수업이 끝난 후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제가 알게 된 피요르드 전망대에 가보시겠어요? 한국인의 시선으로 본 노르웨이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네요.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보통 외국인들은 피요르드의 깊은 곳까지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 민호 씨는 이미 혼자서도 여러 번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아, 그리고 한국 도시락도 준비해 갈게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의 말에 괜히 가슴이 설렜답니다. 주말에 만난 민호 씨는 평소에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아웃도어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전망대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노르웨이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이런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민호 씨의 말에 깊이가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깊은 통찰력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전망대에 도착해서 민호 씨가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 모두 손수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걸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머님께 배운 레시피예요. 한국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서 요리를 배우게 되는데 저는 원래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노르웨이의 두그나드, 공동체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제가 민호 씨를 데리고 전통 축제에 가면 그는 한국문화원의 행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민호 씨가 보여준 한국의 효 문화였어요. 매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 항상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참 따뜻해 보였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문화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제 직장 동료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죠. 에밀리아, 그 남자 정말 괜찮아? 아시아 남자들은 너무 수동적이지 않아? 너같이 강한 여자가 너무 약해 보이는 남자랑 만나면 균형이 안 맞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화가 났지만 점점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내면에 강인함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어왔답니다. 야, 너네 노르웨이 여자들은 왜 이렇게 아시아 남자들한테 빠져? 더 괜찮은 남자 많은데. 저는 화가 나서 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민호 씨가 제 손을 잡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런 분들의 말은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의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에 제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민우 씨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섬세한 배려, 깊은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에밀리아 씨는 정말 특별해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매일매일 더 잘 보여요. 이런 말을 할 때면 그의 눈빛이 진실되게 빛났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민우 씨가 주말 하이킹을 제안했을 때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노르웨이의 단풍이 한국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오슬로 교회로 하이킹 가보는 건 어떠세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평소 즐겨가던 트레일 코스가 있었는데 민우 씨와 함께라면 더욱 특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우리는 처음에는 평화로운 하이킹을 즐기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든 숲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약 2시간쯤 산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우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저기 움직임이. 경찰인 저도 즉각 위험을 감지했어요. 숲속 깊숙한 곳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수상한 물건들을 옮기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마약 거래인 것 같아요. 제가 강력계에서 봤던 패턴과 비슷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우리를 발견한 듯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총성이 울렸고 나무 조각들이 튀었어요. 엎드려요. 민우 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저를 바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죠. 에밀리아 씨, 전 특전사 출신이에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당신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지원을 요청해 주세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소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했던 그가 마치 전문 군인처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전 경찰이에요. 같이 해결해야죠.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작전을 설명했어요. 저쪽 바위 틈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벌어요. 그들은 아마도 도주로를 찾을 거예요. 제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몰아넣으면 주변에 있는 순찰차들이 도착할 거예요. 제가 이미 위치 신호를 보냈거든요. 민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로 상황을 통제해 나갔어요. 민우 씨는 특전사 시절 배운 전술을 이용해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저는 경찰의 직감으로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죠. 총성이 울리는 와중에도 민우 씨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것처럼요. 왼쪽으로 3초 후에 이동하세요. 제가 신호하면 그의 지시는 정확했고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약 10분간의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포위됐다. 총을 버리고 항복해. 순찰차들이 도착하고 특수기동대가 현장을 장악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끝이 났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경찰이 한 달째 쫓고 있던 마약 조직이었어요. 위기가 끝난 후 민우 씨는 다시 평소의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특전사셨다고요? 민우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적당한 때를 찾지 못했네요. 제가 한국에서 특전사로 군 복무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저 제 과거일 뿐이에요. 그날 저는 민우 씨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강인함, 위험 속에서도 잃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키려는 그의 용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오늘 우리 정말 멋진 팀이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이니까요. 그날의 사건은 우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었어요. 하이킹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민우 씨와 저는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사실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민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제가 받은 특전사 훈련이 제 정체성의 전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 특전사 출신이야 라고 먼저 생각하는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경찰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제 가족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장 크게 반응하셨어요. 특전사라고? 그럼 그 사람 위험한 일에 많이 노출됐다는 거 아니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PTSD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에밀리아, 너도 경찰이라 위험한데. 둘 다 그런 배경이면 더 위험할 것 같구나. 게다가 문화도 너무 달라. 동생 소피마저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 민호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은데. 근데 한국은 여자들한테 엄격하다면서요? 언니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서로의 위험한 경험들이 미칠 영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저는 이 모든 걱정들을 민호 씨와 나누기로 했어요. 어느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민호 씨, 우리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네요.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화적 차이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걱정이에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부모님도 북유럽 여자와 사귄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어요. 너무 독립적이지 않을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특전사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전쟁의 위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일수록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IT 업계로 진로를 바꾼 것도 그래서예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화는 서로 배우고 이해하면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노르웨이의 개인 존중, 문화가 만나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대화는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문화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었답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저희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에밀리아 씨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지.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민호 씨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아버지와는 안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어머니께는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따뜻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동생 소피에게 한 말이었답니다. 제가 한국 남자라서 에밀리아의 자유를 제한할 거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에밀리아의 강인함과 독립성을 사랑해요. 그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소피의 표정이 확 밝아졌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언니가 왜 민호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산을 넘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가족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아버님의 걱정은 정말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제가 특전사였다는 것과 당신이 경찰이라는 점. 두 사람 다 위험한 일을 겪었고 또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또다시 위험에 노출될까 걱정되셨을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민호 씨가 이어서 한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당신의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한 존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름,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아, 이번 휴가 때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따뜻한 말이 제 걱정을 덜어주었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어머니는 북유럽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에밀리아 씨를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호 씨의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답니다. 아들이 사진으로 보여줬을 때보다 더 아름답네요. 비록 말은 민호 씨가 통역해줬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정말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는 생소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민호 씨의 가족들이 보여준 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 같이 설거지를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민호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우리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참 특별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 때 이 녀석은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아버님도 은근히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한국의 고궁들을 구경시켜 주셨죠.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 있어요. 이 모든 건물들이 그 역사를 담고 있지요. 말씀하시는 내내 자부심이 묻어났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민호 씨의 할머니셨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와 노르웨이어를 모르시는 할머니가 어떻게 소통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할머니, 저 에밀리아예요. 우리 손녀, 이리 와봐. 너무 예쁘구나.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손수 담그신 김치를 먹을 때마다 보여주시던 행복한 표정은 잊을 수가 없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제게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젓가락 사용이라든가 어른들께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예절이라든가. 하지만 민호 씨는 항상 제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답니다. 우리 문화가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 거예요. 2주간의 한국 생활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다른 우리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날 밤 민호 씨의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답니다. 에밀리아, 처음에는 너무 먼 나라의 며느리라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우리 민호가 왜 널 선택했는지.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에게 물었어요. 민호 씨 부모님께 제가 경찰이라는 걸 말씀드렸나요? 위험한 직업이라 걱정하시진 않으셨어요? 민호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물론 걱정은 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워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존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제 운명이라는 걸요.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이 있는 것이 되어 있었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노르웨이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어요. 피오르드를 배경으로. 그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호 씨에게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평소와 다른 그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피오르드가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에밀리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본사 사이버 보안팀 총괄 책임자로 승진하는 게 어떻겠냐고.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제가 꿈꿔왔던 거예요. 대학 시절부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고 이번 기회면 정말 큰 도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규모도 200명이 넘고 글로벌 보안 프로젝트들을 총괄하게 될 거라고. 민호 씨의 눈이 반짝였다가 이내 흐려졌어요. 하지만 당신과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차라리 이 제안이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민호 씨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밤늦게까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연구하던 모습, 주말에도 보안 컨퍼런스를 다니며 열정을 불태우던 모습, 그런 그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더구나 저도 큰 기로에 서 있었어요. 다음 달이면 강력계 경감 승진 심사가 있었고 제 실적으로 봤을 때 승진은 거의 확실해 보였답니다. 민호 씨, 저도 사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경감 승진이 눈앞에 왔거든요. 제가 승진하면 오슬로 지역 강력팀을 총괄하게 될 거예요. 여성 경감으로는 최연소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피오르드는 평소처럼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죠. 알아요, 에밀리아. 당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작년에 있었던 연쇄강도 사건도 인신매매 조직 검거도 모두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어쩐지 슬픈 온기였답니다. 혹시 우리 장거리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질 텐데. 시차도 있고 관계가 점점 멀어질까봐 두려워요. 침묵이 길어졌어요.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에밀리아, 당신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내가 한국 가는 건. 제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에요. 민호 씨의 커리어도 똑같이 중요해요. 이건 정말. 그때였어요. 민호 씨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내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방금 본사 인사팀에서 또 다른 제안이 왔어요. 북유럽 지사에서 사이버 보안팀 리더를 맡아달라고. 본사에서도 북유럽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 이 지역에서 사이버 보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환이었어요. 물론 본사 승진보다는 작은 포지션이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연봉은 본사보다 조금 낮지만 앞으로 북유럽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해요. 게다가 민호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타이틀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걸요. 정말 괜찮아요? 본사에서의 기회를 포기하는 건데.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민호 씨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선택인 거죠. 게다가 전 북유럽에서의 도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슬로 피요르드가 보이는 전망대에 올랐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답니다. 에밀리아, 우리 정말 잘 될 거예요. 당신은 노르웨이의 최고 경감이 될 거고 저는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민호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겠죠. 항상, 영원히.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나 봐요. 우리의 경우처럼요.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는 이후의 시간들이 증명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에밀리아, 당신을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매 순간이 기적 같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죠.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정말 축복 그 자체였어요. 민호 씨는 북유럽 지사 사이버 보안팀에서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저는 꿈에 그리던 강력계 경감으로 승진했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민호 씨가 현지 직원들과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은 노르웨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죠. 민호는 우리가 만난 아시아 리더들과는 달라요. 그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주죠. 동료들의 이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답니다. 저도 경찰서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어요. 여성 경감으로서 제가 해결한 사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다문화 범죄 해결에서 큰 성과를 보였죠. 민호 씨의 조언 덕분에 아시아권 범죄 조직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점차 노르웨이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롤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직업을 가진 부부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민호 씨의 이 말은 TV 인터뷰에서도 화제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양국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는 노르웨이식 브런치를, 저녁에는 한국 가정식을 즐기죠. 주말이면 한국 문화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노르웨이 전통 축제에도 참여한답니다. 얼마 전에는 더 기쁜 소식도 생겼어요. 우리의 첫 아기가 곧 태어날 거래요. 아기가 자라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겠네요. 한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민호 씨의 말처럼 우리 가정은 이제 작은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태권도장에서 처음 민호 씨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걸요. 사랑하는 민호 씨,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우리 아기와 함께 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노르웨이 경찰 에밀리아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